뎁테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럭 일루팅 비드를 이용한 화학 색전술이 뎁테이스고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 제품이 어베일러블 합니다. 한국에서는 DC비드와 헤파스피어가 어베일러블 하고요. DC비드 룸이라고 해서 조영제가 약간 들어가 있어서 투시상에서 보이는 비드는 현재 한국에서는 어베일러블 하지 않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는 DC비드만 사용되고 있고요. 헤파스피어는 초창기에 약간 사용했으나 아웃컴이 좋지 않아서 서울대병원에서는 더 이상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DC비드도 이 파티클의 사이즈에 따라서 다양하게 있고요. 70에서 150 마이크론 사이를 DC비드 M1이라고 하고 DC비드 M1 또는 100에서 300 마이크로미터 사이즈의 DC비드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한 바이알에 독소루비신을 50mg 내지 75mg을 로딩을 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화학색전술 한 번 할 때 한 병 또는 두 병을 사용을 합니다. 과거에는 75mg 하이도즈를 로딩해서 많이 사용했으나 알로페시아 같은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어서 최근에는 한 바이알당 50mg을 로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독소루비신이 빨갛게 업테이크가 돼서 아주 이쁜 스피어 모양으로 보입니다. DC비드 M1은 사이즈가 좀 더 작습니다. DC비드와 이 리피오도를 비교를 할 텐데요. 약물이 방출되는 것은 DC비드가 좀 더 서스테인드 릴리스를 보이고 있고요. 리피오돌은 독소루비신을 좀 더 빨리 방출합니다. 이 논문은 JVIR 2006년에 나온 것이고 이 논문에 의하면 DC비드는 약 24시간에 20% 정도만 릴리스를 하는데 리피오돌은 한 4시간이면 전부 다 독소루비신을 릴리스 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리피오돌 이멀전이 약 언스테이블 리피오돌 이멀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독소루비신이 요거보다는 좀 더 천천히 릴리스 됩니다. 서울대병원에서 독소루비신의 릴리스를 리피오돌 이멀전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비교를 해봤었고요. 독소루비신과 리피오돌의 볼륨 레이셔를 1대4, 1대1로 하는지 또는 독소루비신을 조영제에다 녹이는지 또는 노멀 셀라인에다 녹이는지 비교를 해봤었고요. 드럭 일루팅 비드가 좀 더 독소루비신을 천천히 서스테인드 릴리스를 하지만 리피오돌 이멀전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독소루비신 릴리스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에서 사용하듯이 독소루비신을 조영제에다 녹이고 볼륨 레이셔를 4대1로 하면 조금 더 천천히 릴리스가 됩니다. DC비드는 퍼머넌트 엠볼링 머티리얼이고요. 리피오돌이나 젤라틴 스펀지 파티클은 템포러리 엠볼링 머티리얼입니다. DC비드는 PVA를 백본으로 해서 이게 SO3-가 붙어 있는 그런 구조로 생겼고요. BA 할 때 많이 쓰는 PVA 파티클 컨투어 제품이 이렇게 생겼는데 요것과 재료가 이제 유사한 거죠. 저희가 이제 PVA 파티클은 퍼머넌트 엠볼릭 머티리얼인데 역시 DC비드도 퍼머넌트 엠볼릭 머티리얼입니다. 요거는 이제 PVA 파티클 아주 뾰족뾰족하고 별사탕처럼 생긴 PVA 파티클의 현미경 사진이고요. 가남은 듀얼 블러드 서플라이를 받는데 이 바일덕트는 페리빌리아리 플렉서스 요게 바일덕트죠. 페리빌리아리 플렉서스에 의해서 블러드 서플라이를 받는데 이게 헤파틱 아트리에서 주로 서플라이를 받습니다. 그래서 헤파틱 아트리를 퍼머넌트 엠볼링 머티리얼로 너무 세게 막으면 바일덕트 네크로시스, 바일로마, 리버 압세스 같은 바일덕트 컴플리케이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널 오브 헤파톨로지에 실린 유명한 논문이고요. 치료하기 전에는 포탈 베인 괜찮고 바일덕트도 늘어나 있지 않은데
드러기루팅 비드로 치료를 하고 났더니 이런 바일로마가 생기고 바일덕트가 늘어나 있으며, 여기에도 포컬하게 리버 임팍이 있고 바일덕트가 늘어나기 때문에 포탈 베인은 오히려 내로잉이 생기는 이런 빌리아리 컴플리케이션이 드러기루팅 비드를 사용하면 좀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뉴로엔도크라인 튜머와 간암을 비교를 해 봤을 때 바일덕트가 늘어나는 거, 포탈베인이 좁아지는 거, 포탈베인 스롬보시스가 생기는 것, 또는 바일로마나 리버 인파악이 생기는 것을 리피오돌 TAC와 드러기루팅 비드를 이용한 뎁테이스를 비교했을 때 뎁테이스에서 확실히 좀 더 많이 생기고요. 간암 그룹과 뉴로엔도크라인 튜머를 비교해 봤을 때 뉴로엔도크라인 튜머에서 조금 더 이런 컴플리케이션이 많이 생기는데, 간암은 언더라잉 리버 시로시스가 있습니다. 리버 시로시스가 있으면 페리빌리아리 플렉서스가 좀 더 발달을 하기 때문에 이스케믹 데미지에 좀 더 리지스턴트 하고요. 뉴로엔도크라인 튜머는 노말 리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말 리버는 헤파틱 아트리 인저리에 대해서 좀 더 vulnerable한 그런 리버이기 때문에 컴플리케이션이 조금 더 잘 생깁니다. DC비드의 사이즈는 미디엄 정도의 사이즈고요. 리피오돌은 액체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혈관까지 들어갈 수가 있겠죠. 제라틴 스펀지 파티클은 DC비드보다는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DC비드가 뭐 100에서 300, 70에서 150 이 정도의 사이즈고요. 라디오 엠볼리제이션에 사용되는 Y90 마이크로스피어는 한 30 마이크론 정도 되죠. 제라틴 스펀지 파티클은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양하게 있고요. 리피오돌 드라플릿은 액체이기 때문에 아주 작겠죠. DC비드는 헤파틱 아트리만 막을 수가 있죠. 근데 리피오돌을 이용한 TAC에서는 리피오돌이 포탈베인으로 차는 걸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파틱 아트리와 페리페럴 포탈베인도 같이 치료가 되는 거죠. 여기 파란 게 포탈베인이고 빨간 게 헤파틱 아트리인데, 헤파틱 아트리와 포탈베인 사이에 정상적으로도 어네스토모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TAC를 리피오돌을 이용한 TAC를 하다 보면 튜머에 리피오돌이 업테이크가 되는데, 나중에 되면 튜머 주변에 포탈베인으로 리피오돌이 차게 되겠죠. 정상적으로 에피션트가 헤파틱 아트리와 포탈베인 사이에 어네스토모시스가 있기 때문에 이 포탈베인도 리피오돌로 차게 됩니다. 헤파틱 아트리 블러드 서플라이를 보면 이렇게 early HCC에서는 아직 포탈베인 서플라이가 있기 때문에 튜머 크기가 작으면 이런 early HCC인 경우가 많겠고, 그러면 포탈베인을 같이 치료하는 게 튜머 아웃컴이 조금 더 좋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 아주 조그만한 튜머가 두 개가 있죠. 크기가 한 1cm 정도 됩니다. DC비드 100에서 300으로 튜머 피드를 잘 골라서 슈퍼 셀렉티브 TAC를 했는데, 팔로우업을 해보면 이 튜머 이네스먼트가 그대로 남아있고, 세그먼트 6번 튜머는 마지널하게 남아있죠. 그래서 튜머 크기가 워낙 작기 때문에 DC비드 100에서 300이 상대적으로 커서 이렇게 튜머 내부의 베슬로 DC비드가 잘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튜머가 3cm 이하보다 작을 경우에는 DC비드가 오히려 성적이 나쁠 수 있어요. DC비드를 이용해서 줄 때는 마이크로 카테터가 혈관에 웨지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카테터 주변으로 블러드 플로우가 유지된 상태에서 줘야 되기 때문에 서브세그멘탈 레벨까지만 마이크로 카테터를 넣어서 TAC를 하게 되겠고요. 리피오돌은 마이크로 카테터가 웨지가 된 상태에서 줘도 되기 때문에 좀 더 깊숙하게 넣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DC비드를 이용해서 뎁테이스를 할 때는
카테터가 웨칭되면 안 되기 때문에 타겟 아트리가 마이크로 카테터보다 커야 되고요. 리피오돌은 웨칭이 돼도 상관없기 때문에 타겟 아트리와 마이크로 카테터 사이즈가 같아도 상관이 없어서 좀 더 깊숙하게 넣을 수 있습니다. 엔드 포인트는 DC비드는 니얼 스타시스고 컨벤셔널 테이스, 리피오돌 테이스는 컴플리트 스타시스입니다. 포스트 엠볼리제이션 신드롬은 DC비드가 훨씬 더 적은 걸로 되어져 있고요. 열이 나거나 토하거나 배가 아프거나 하는 포스트 엠볼리제이션 신드롬이 DC비드가 좀 더 적습니다. DC비드는 한번 TAC를 할 때 2바이알만 사용할 수 있고요. 리피오돌은 주로 한 10cc, 가끔가다 한 15cc까지 쓰죠. 젤라틴 스폰지 파티클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큰 튜머가 있는데요. 10cm가 넘는 큰 튜머에서 컨벤셔널 테이스를 하면 포스트 엠볼리제이션 신드롬이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뎁 테이스를 하게 수가 있고요. 요 당시에 튜머가 매우 크기 때문에 DC비드를 좀 큰 것 300에서 500 한바이알, 500에서 700 한바이알을 이용해서 뎁 테이스를 했고요. 2바이알을 사용했는데 이렇게 레지듀얼 튜머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레지듀얼 튜머 스테이닝이 보일 때 피부의 파티클이나 젤라틴 스펀지 파티클로 추가적인 엠볼리제이션을 할지 말지 아직 디베이트가 많이 있는데요. 추가적인 엠볼리제이션을 더 하게 되면 튜머 리스판스가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많지만 포스트 엠볼리제이션 신드롬이 심하게 올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뎁 테이스를 하는 이유는 포스트 엠볼리제이션 신드롬을 적게 하면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함인데 이렇게 레지듀얼 튜머에 대해서 PVA나 젤라틴 스펀지 파티클로 추가적인 엠볼리제이션을 하는 게 꼭 바람직한지는 의문입니다. 이 환자분은 DC비드 2바이알을 사용하고 추가적인 엠볼리제이션을 시행하지 않았고 팔로업 CT에서 보면 이게 튜머가 네크로시스 된 부분도 있지만 많은 튜머들이 여전히 바이어블 튜머로 조용정강이 되고 있어요. 너무 실망하지 말고 리피티드 TAC를 하면 됩니다. 뎁 테이스가 좋느냐, 리피오드를 이용한 컨벤셔널 테이스가 좋느냐 많은 논문이 있는데 뎁 테이스가 뭐 더 좋다라는 논문도 있고요. 두 가지가 뭐 비슷하다 이런 논문도 있습니다. 근데 늘 항상 광고와 현실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서울대병원 데이터를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리피오더를 이용한 컨벤셔널 TAC의 튜머 리스판스가 좀 더 좋고요. 특히 튜머가 2cm보다 작은 경우에 로컬 튜머 리커런스를 보면 DC비드를 이용한 경우에 훨씬 더 튜머가 재발을 잘 하는 거죠. 튜머가 2에서 5cm 사이면 차이가 약간 나고요. 튜머가 좀 더 크면 두 가지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포스트 엠볼리제이션 신드롬 입장에서 보면 뎁 테이스가 훨씬 포스트 엠볼리제이션 신드롬이 적고 그래서 입원 기간도 좀 더 짧습니다. 현재 서울대병원에서는 튜머가 3cm보다 작다 그러면은 튜머 리스판스는 리피오돌이 좀 더 좋은 것 같고 튜머가 작으면 어차피 리피오돌을 쓰나 DC비드를 쓰나 포스트 엠볼리제이션 신드롬이 적기 때문에 당연히 튜머가 3cm보다 작은 경우에 리피오돌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미디엄 튜머가 한 3에서 7cm 사이다. 그러면 튜머 리스판스는 비슷한 것 같은데 포스트 엠볼리제이션 신드롬이 DC비드가 더 적기 때문에 DC비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튜머가 7cm보다 큰 경우에 튜머 리스판스는 둘 중에 어느 게 좋을지 막상막하이겠죠. 그런데 포스트 엠볼리제이션 신드롬은 DC비드가 더 적습니다. 근데 이제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을 서울대병원에서는 많이 하는데 환자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종양이 큰 경우에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
1차적인 치료 옵션이 되고요. DC비드는 조금 연세가 많으신 분에서 주로 사용하고요. 좀 젊으신 경우는 리피어더를 이용해서 많이 합니다. DC비드는 한 병에 60만원이고요. 참고적으로 리피어더는 한 병에 20만원입니다. DC비드를 이용한 뎁테이스는 이 6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을 하면 본인 부담금 5%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차일드가 비여야하고 튜머가 10cm보다 작은 노듈라 튜머여야 합니다. 다른 기준은 다 맞는데 차일드가 A인 경우는 50% 본인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에서는 차일드가 B인 경우에 DC비드를 우선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티피컬한 케이스를 몇 개 보시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한 3cm 채 안 되는 작은 튜머가 있죠. 엔지오 상에서도 이렇게 튜머 피더가 잘 보이고 있고요. 서울대병원에서는 튜머 피더를 슈퍼 셀렉션해서 뎁테이스를 하기 때문에 튜머 피더는 컴플리스타시스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뎁테이스를 하고 나서 엔지오를 해보면 튜머 스테이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외국에서는 이제 니얼스타시스를 엔드 포인트로 하라고 하고 있으나 서울대병원에서는 튜머 피더의 컴플리스타시스를 엔드 포인트로 잡고 있습니다. 1개월, 13개월에 보시면 튜머가 뎁테이스 한 방에 완전히 치료가 됐죠. 팔로업 CT상에서 뎁테이스를 하면 튜머의 이네스먼트만 없어지고요. 이 환자분은 3cm보다 작은 튜머인데 튜머 위치가 약간 까다로운 곳에 있어요. 이렇게 작은 튜머 피더들이 여러 개가 튜머를 서플라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아주 작은 피더들을 일일이 골라서 실렉션해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그먼트 2번 헤파틱 아트리에서 세그멘탈 레벨에서 니얼스타시스를 엔드 포인트로 해서 뎁테이스를 했고요. 세그멘탈 레벨에서 컴플릿 어클루전을 시키면 빌리아리 컴플리케이션 리스크가 높아지겠죠. 팔로업에서 보면 이렇게 포칼하게 레지듀얼 튜머가 있습니다. 튜머가 한 5.7cm이고요. 엔지오 상에서도 튜머가 잘 보이고 콤빔 CT에서 이제 튜머 피드를 유심히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튜머 피드 하나를 슈퍼 셀렉션을 해서 컴플리스타시스를 엔드 포인트로 해서 뎁테이스를 시행하고요. 두 번째 피더도 잘 골라서 컴플리스타시스를 엔드 포인트로 합니다. 파이널 엔지오 상에서 보면 튜머 스테이닝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다른 노멀 헤파틱 아트리의 플로우는 잘 유지가 되었습니다. 팔로업 CT 상에서 TAC 한 방에 튜머가 큐어가 됐죠. 그래서 이런 미디엄 사이즈 튜머에서 뎁테이스를 시행하면 페인이 좀 더 적고 포스트 엠볼리제이션 신드롬이 좀 더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차일드가 비팔로 나쁘죠. 여기에 비교적 약간 큰 튜머가 하나 있고 세그먼트 6번에도 3.8cm 튜머가 있어요. 엔지오 상에서 튜머 스테이닝이 잘 보이고 있고요. 파이널 엔지오 상에서 튜머 스테이닝은 거의 소실되었고 이 부분에 약간의 레지듀얼 튜머 스테이닝이 의심됩니다.
3개월 팔로업 CT 상에서 조그만한 레지듀얼 튜머가 있고요. 이제 큰 튜머가 탭테이스를 해서 작은 튜머로 바뀌었죠. 작은 튜머로 바뀌었으니까 그 두 번째 할 때는 리페어돌 TAC를 해도 포스트 엠볼리제이션 신드롬이 적고 튜머 리스판스는 더 좋겠습니다. 두 번째 TAC 3개월 뒤 CT 상에서 컴플릿 리스판스를 보이고요. 이게 7cm보다 큰 튜머가 있습니다. 이렇게 튜머가 큰 경우에 DCB드 두바이어를 사용을 해도 이렇게 레지듀얼 튜머가 제법 많이 남아있죠. 이때 추가적으로 젤폼 엠볼리제이션을 더하면 포스트 엠볼리제이션 신드롬이 심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엠볼리제이션을 하지 않고 쇼텀 리피티드 뎁테이스를 합니다. 1개월 CT에서 여전히 많은 튜머, 레지듀얼 튜머가 있고요. 두 번째 TAC를 하고 나서 아직 레지듀얼 튜머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베스큘라 레이크가 보면 있습니다. 뎁테이스를 3번 하고 났더니 아주 조그만한 튜머가 있죠. 큰 튜머가 이제 작은 튜머로 바뀌었으니까 네 번째 TAC는 리표더를 이용한 TAC를 하였고 네 번째 TAC 하고 난 이후에 바이어블 튜머는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한 4cm 정도의 튜머가 하나 보이죠. 엔지오상에서 튜머 스테이닝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 DCB드 M1으로 뎁테이스를 했는데 니얼스타시스에 도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엔지오를 다시 해봤더니 튜머 스테이닝이 많이 없어졌는데 내부에 이렇게 조영제가 고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걸 베스큘라 레이크 또는 컨트라스트 미디어 풀링이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뎁테이스를 하게 되면 이런 베스큘라 레이크 현상이 흔히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DC비드만 사용해서는 이게 컴플릿 어클루전이 오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젤라틴 스펀지 파티클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사이즈의 이지젤을 먼저 줬고요. 그래도 혈관이 잘 안 막혀서 하나 큰 사이즈의 젤라틴 스펀지 파티클을 사용을 해서 컴플릿 어클루전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이제 베스큘라 레이크 현상이 뎁테이스를 하면 이렇게 생긴다라는 보고가 있고요. DCB들을 사용했을 때도 생긴다라는 보고가 있고 헤파스피어를 사용했을 때도 이런 베스큘라 레이크 현상이 생긴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왜 베스큘라 레이크가 생기느냐? 이게 컨벤셔널 TAC를 할 때는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는데 뎁테이스를 하면 왜 생기느냐? 뭐 가설은 많은데 이렇게 뎁테이스를 하면 튜머 안의 혈관들이 DCB드로 막 막히면서 일부 잘 막히지 않은 혈관에 이렇게 프레이자일한 혈관이 탁 터져서 베스큘라 레이크가 생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DCB들을 아무리 열심히 줘도 이런 베스큘라 레이크 속으로 다 고이게 되기 때문에 좀 덩치가 큰 젤라틴 스펀지 파티클로 막아줘야만 이런 베스큘라 레이크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베스큘라 레이크가 생기는 경우에 좀 더 프로그노시스가 좋다라는 그런 논문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베스큘라 레이크와 프로그노시스가 크게 상관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그럼 베스큘라 레이크가 왜 생기는지 아직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이런저런 가설들이 있고요. 근데 컨벤셔널 TAC를 하고 나서는 튜머가 럽처가 되는 경우가 없는데 DCB들을 이용한 뎁테이스를 하고 나서 튜머가 럽처가 생기는 경우가 간간히 보고되고 있고 이 베스큘라 레이크가 튜머 럽처의 원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튜머가 리버 서피스에 위치를 하고 베스큘라 레이크가 보인다면 젤폼으로 추가적으로 엠볼리제이션을 반드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튜머가 리버 센트럴에 위치를 한 경우에 베스큘라 레이크가 보이더라도 추가적인 엠볼리제이션을 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팔로업 해보면 없어지는 경우,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나왔던 환자죠. 사실은 이 환자 6번 튜머가 컴플리트 어클루전이 되어져 있는데 베스큘라 레이크가 생겼던 거고요. 베스큘라 레이크 현상에 있어서 제라틴 스펀지 파티클로 했으나 잘 혈관이 막히지 않아서 이 환자는 글루를 사용해서 베스큘라 레이크를 엠볼리제이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거는 글루로 튜머 피드를 엠볼리제이션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환자는 차일드 B이고요. 멀티플 튜머가 셀 수 없이 많이 있고 여기에 가장 큰 튜머가 있는데 이 가장 큰 튜머가 리버 서피스에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은 낮지만 리버 서피스에 있으니까 이 튜머가 럽처가 될 가능성이 조금 있겠죠. TAC 하기 전에 이렇게 무수히 많은 튜머가 있고요. DCB드 M1 두 바이아를 사용해서 TAC를 했지만 여전히 레지듀얼 튜머 스테이닝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보였던 튜머 피더를 골라서 DCB드를 추가적으로 좀 더 줬는데 완전히 컴플리트 오클루전이 되지를 않습니다. 베스큘라 레이크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환자에서는 글루와 리피어들 1대6 믹스처를 이용해서 엠볼리제이션을 시행을 했는데 글루가 들어가면서 처음에는 뱃슬만 채우는 것 같다가 이 뱃슬들이 페리페럴 뱃슬이 다 막히고 나니까 베스큘라 레이크가 이렇게 vulnerable한 뱃슬이 터져서 베스큘라 레이크 현상이 보입니다. 마이크로 카테터 팁이 거의 웨지가 되어서 프레셔 인젝션이 되니까 vulnerable 뱃슬이 터져서 베스큘라 레이크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팔로업 CT 상에서 보면 이렇게 튜머들이 치료한 흔적도 없이 계속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죠. 새로운 튜머도 많이 생겼는데 컴플리트하게 글루로 막아준 튜머는 컴플리트 네크로시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엠볼리제이션 디그리, 엠볼리제이션의 엔드포인트는 니어스타시스가 돼야 된다라는 게 국제적으로 레커멘드 하고 있는데 이 국제적인 레커멘데이션이라는 게 서양 사람들의 레커멘데이션이죠. 그래서 하트비트가 한 3회 내지 5회 뛸 동안에 컨트라스트 미디어 클럼이 없어지는 정도여야 한다. 이런 건데 이런 니어스타시스가 엠볼리제이션의 엔드포인트가 된 이유가 외국 사람, 이 서양 사람들은 슈퍼 셀렉티브 TAC를 하지 않고 넌 슐렉티브 TAC를 하기 때문에 로바 헤파틱 아트리 내지 세그멘탈 헤파틱 아트리에서 컴플리트 어클루전을 시키면 빌리아리 컴플리케이션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로바 내지 세그멘탈 레벨에서 TAC를 뎁테이스를 할 때는 이렇게 니어스타시스 정도로 해야 빌리아리 컴플리케이션이 적게 생기기 때문에 니어스타시스가 레커멘데이션 되죠. 그러나 서울대병원에서는 튜머 피딩 아트리만 잘 골라서 컴플리스타시스가 되도록 하고 있고요. 이렇게 컴플리스타시스가 돼야만 튜머 리스판스가 좋습니다. 이게 튜머 피딩 아트리를 완전히 막는 거는 별 문제 되지 않는데 세그멘탈 레벨의 노멀 헤파틱 아트리를 이렇게 좀 컴플리스타시스를 시키면 다양한 빌리아리 컴플리케이션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되겠죠. 이렇게 DC비드는 엠볼릭 이펙트가 중요하냐, 약물 딜리버리 이펙트가 중요하냐, 가설이 많은데 엠볼릭 이펙트가 훨씬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외국의 의사들 중에서 드럭 딜리버리 이펙트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케이스를 보시면 차일드는 B7이고 두 개의 큰 튜머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APD NGO고 콤빔 CT 상에서 RAO 50도를 보면 이렇게 아래쪽 튜머 하나, 위쪽에 튜머 하나,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아래쪽 튜머
DC비드로 엠볼리제이션을 했는데 이렇게 베스큘라 레이크가 보여서 젤폼으로 추가적으로 더 엠볼리제이션을 했습니다. 콤빔 CT 상에서 아래쪽 튜머에 이렇게 빨간 화살표로 표시된 튜머 피딩 브랜치는 컴플리트 어클루전을 시켰고, 위쪽 혈관은 인컴플리트 스타시스가 됐습니다. 오른쪽 NGO가 이제 파이널 NGO 사진입니다. 1.5개월 뒤 CT 상에서 보면 컴플리트 어클루전을 된 튜머 피더 쪽은 튜머가 치료가 잘 되었는데, 인컴플리트 스타시스가 된 튜머 쪽은 마지널 리커런스가 있죠. 2개월째 세컨 TAC를 했고요. 아래쪽 혈관에서 가는 튜머 피더는 잘 막혀져 있으니까 튜머가 재발을 하지 않았는데, 위쪽 혈관에서 튜머가 재발을 했죠. 그래서 엠볼릭 이펙트가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케이스입니다. 결론적으로 DC비드는 미디엄 사이즈 튜머에서 리피오돌 TAC와 비슷한 튜머 리스판스를 보이면서 포스트 엠볼리제이션 신드롬이 적기 때문에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엠볼리제이션 테크닉으로는 리피오돌을 이용한 컨벤셔널 테이스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서울대병원에서처럼 슈퍼 셀렉티브 TAC를 열심히 하는 병원에서는 컴플리트 스타시스를 목표로 하고요. 만약에 튜머가 너무 많아서 셀렉티브 TAC를 할 필요가 없고는 셀렉티브 TAC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치료 혈관의 니어스타시스를 목표로 하거나 DC비드 한 병 또는 두 병을 그냥 다 사용을 하고 숏텀 리피티드 TAC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베스큘라 레이크가 흔히 보이는데 젤라틴 스펀지 파티클을 사이즈 업을 해가면서 막든지, 그래도 잘 안 막히면 글루를 이용해서 막을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